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남자가 프러포즈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 접고 농사나 짓고 살래? 뭐? 자식 농사. 네, 달콤하다고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바로 자식 농사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자식 때문에 정치를 접은 거나 마찬가지죠. 마약만 흡입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정치 생명까지 흡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정치가 아닌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감옥에 있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10월 19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죠. 직접 어제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만났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visit here is the first visit of an American president in Israel at a time of war. It is deeply, deeply moving.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And based on what I've seen, 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 I'm here to tell you the terrorists will not win. Freedom will win.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미국 대통령이 그 전쟁 도중에 방문한 건 사상 처음이라면서 지금 상당히 고무됐어요. 이스라엘 총리는. 그런데 그 와중에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가자지구 병원 폭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혔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이 가자 지구내 테러 단체의 오발 사고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요르단에 방문을 해서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집트, 팔레스타인 온건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사자회담을 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네. 그 직전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가자 지구내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폭격의 원인을 두고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병원을 공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직후에 병원 폭발이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내 테러 단체가 로켓을 잘못 발사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이 이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에 근거했냐고 취재진이 물었더니 미국 국방부 자료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회견을 마친 뒤에 귀국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애초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로는 이스라엘 쪽은 이슬람 무장단체 지하드라고 있어요. 그 지하드가 로켓을 오폭 잘못 발사해서 이게 병원을 폭격한 거 아니냐, 그런 쪽의 가능성을 도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거기에 이스라엘 주장이 지금 힘을 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마스는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미국 측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شعوب الأمة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جمعاء إلى الخروج الآن تنديدا بهذه المجزرة، بهذه الوحشية، بهذه الجرائم. ما يعرف بجيش الدفاع الإسرائيلي على مدير المستشفى الدكتور ماهر عياد ليقول له: لقد تم تحذيركم بالأمس بقذيفتين. المكان الوحيد في العالم الذي يتم تحذير الناس فيه بالقذائف هو قطاع غزة.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게 진실 공방이지만 사실 진상 조사를 할 마음만 있으면 지금 보세요. 가자지구 그 병원 측의 얘기는 폭격 직후, 그 폭발 직후 이스라엘 군이
병원 측에 전화해서 아니 2차례 경고했는데 왜 안 피했냐?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진짜 알아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공범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마스는 계속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거듭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병원을 터뜨리겠다고 이스라엘이 위협을 했고 또 유도미사일로 병원을 공습했으며 그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이런 학살과 잔혹성, 범죄를 규탄할 걸 촉구했는데 실제로 이런 병원 폭발을 계기로 해서 이슬람권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마스는 계속해서 병원 폭발 사고가 이스라엘 군의 소행이라고 이스라엘 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증거로 하마스 대원들 간의 그 녹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6:59 p.m., a barrage of around 10 rockets was fired by Islamic Jihad from a nearby cemetery. فبقول لك تبع الجهاد الثوري في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يعني. ايه فهم ب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ا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مين اللي بيقول هيك؟ بيحكوا إن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إنه الشظايا محلية مش زي شظايا سبحان الله من عندنا ما لقاش غيرين بجرثومة.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ة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ب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ندهم. 지금 이수정 교수님, 네. 저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하마스 대원들 간의 저 폭발 이후 이거 알고 봤더니 우리 측 그 오발 사고라면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진짜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전투 중이니까 감청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지금 감청된 증거에 의하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아니고 지금 지하드의 미사일이라고 오발의 이제 증거 예컨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시하는 그런 자료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미사일이 모두 이제 장거리로 날아가는데 지금 한 서너 개가 아래로 오발되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충분히 측량된 거리를 날아가지 못한 채 지금 이 병원 지역에 이제 떨어져서 지금 이제 병원이 폭파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만 증거로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미사일을 폭격을 하는 경우에 공습이라면 네. 그러면 사실은 공습의 결과 지금 건물이 파괴되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건물 하나만 사실은 단발성 로켓들이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전 지역은 사실은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파괴가 됐을 텐데 지금 병원만 집중적으로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오발의 증거다. 병원 벽이 그대로 있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병동은 파괴가 됐는데 병원 벽은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오발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이처럼 이 병원 폭발을 놓고 진실 공방,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곳이 폭발이 일어난 곳이 최진봉 교수님 병원이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됐든 병원에 폭탄을 터뜨린 것 자체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정당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병원에 지금 사망자는 500명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지금 양측의 이 대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하마스를 지지하는 측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내 여론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가 했다고 해야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물자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여론 자체가. 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측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 여론 자체가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의 뭐 미사일이 가서 그렇게 됐다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비판을 받게도 가자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제 여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녹취록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치열하게 양측이
자기들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네. 국제사회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폭발 사고가요 누구 책임인지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 와중에 사실 민간인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부상자들 중에서도 혹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망자만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자 지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경을 봉쇄해서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거기에 뭐 전기, 수도, 뭐 물자, 음식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 바닥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구 밀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가자 지구가 6m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인 곳이고 평소에도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는데 지금 공습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완전 전면적으로 봉쇄를 해서 그 안에 거의 진짜 완전 폐허네, 폐허. 그렇죠. 근데 네, 아직 사람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먹을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의약품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자체를 지금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 물품을 지원할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도로 보수 공사를 해야 돼서 오는 20일 정도 보수 공사 끝나고 나서 빠르면 20일부터 최대 지금 트럭 20대 정도를 먼저 물이라든가 식량, 의약품으로만 제한해서 왜냐하면 무기가 들어가는 걸 또 그럴 수 이스라엘 있어요.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한 물품들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전체 150대 정도로 트럭 규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마스 쪽에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즉시 이 원주가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는 20대부터 먼저 들여보내보고 그 이후의 계획도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집트 국경이 지금 라파 검문소 여기를 열어야 돼요. 근데 이집트에서도 사실 그동안은 이 국경 검문소를 난민 유입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그렇죠. 난색을 네. 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쪽에서도 이번에 또 동의를 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철저하게 민간인을 위한 구호 물품은 일단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비판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상전, 여러분 영상 통해 많이 보셨을 거 지금 가자 지구 주변에 이스라엘 군이 탱크, 장갑차, 군병력 다 지금 집결시켜서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지상전으로 가자 지구를 뚫고 들어갈 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명기 원장님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 지금 뭐 수도, 전기, 식량도 끊기지만 지금 정신적 불안감도 크게 달할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미 사망한 분들의 수를 봤을 때 결국은 친척 중에 한 명은 전부 사망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저분들이 어딘가로 옮기면 된다 그러지만 저거는 저분들이 상당 시간 살았던 것이거든요. 저기를 갖다 모든 걸 놔두고 그냥 몸만 갖고 다른 도로 옮긴다는 자체도 엄청난 공포이고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다음에 또 지상전이 있게 되면은 더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네. 그래서 설마 하면서 또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무엇보다 지금 민간인 피해가 걱정입니다. 전쟁은요, 그 어떤 명분이라도 전쟁은 정말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어떻게 극적 타결될 수 있을지 지금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화제를 몰고 다니는 막 시끌벅적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엔 여길 갔다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사진 한 장 같이. 네, 찍겠습니다. 어디 어디세요? 대구요. 대구? 네. 지금 대구에서. 하세요? 네, 그 꽃집 하는데 거기다 한번 사진 한 장 주실래요? 네. 치킨이 아저씨 빨리 좀 찍어주세요. 네. 장관님 여기 치킨이 하나 사인 하나 해주세요. 장관님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한 번만 더 잘생겼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혹시 허준 변호사님 뭐 팬미팅 장소인가요? 저도 팬미팅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팬미팅 장소는 아니고요. 저기는 경남 거창군이고요. 네. 거창구치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개청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저기 참석한 시민들이 저렇게 와서 이 사인도 요청하고 사진 촬영도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겁니다. 거창구치소 이 설립 추진 12년 만에 결실을 보고 문을 열게 됐어요. 그래요? 국비 836억 원이 투입됐고요. 전국 55번째 교정시설로 문을 열었는데 네. 최대 400명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주나 경제사범 등 주로 이 경범죄자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개청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구이모 거창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야, 구치소 개청식에 참석한 건데 이런 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거창구치소 설립 추진 안지훈 기자님 추진 2년 만에 지은 것도 아니고 12년 걸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개청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 부지가 중요한데요. 한센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양계장이나 양돈장이 많아서 악취가 꽤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한센인들이 먼저 2011년 법무부에 자발적으로 구치소 유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주지를 옮겼죠. 하지만 또 주민들의 반발도 남아 있었는데 구치소를 기피시설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주민 투표 등을 거쳤고 시작 12년 만에 건립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사례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협력 분쟁 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 오를 정도로 지역 갈등을 슬기롭게 봉합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장관도 축사에서 거창 군민들의 슬기로운 해법을 아주 치하했다, 격려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 구치소 개청 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성산마을의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기 원장님, 정말로 주민들을 아주 축하하고 지켜세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절대 못 나가? 내가 삶의 터전을 왜 나가? 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삶의 터전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민주의식이 첫 번째 있었고요. 어허. 그거를 갖다 제공할 수 있었던 게. 네. 왜냐하면 구치소는 법의 어떤 절차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 구치소가 없으면 판사가 아무리 형을 내리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구치소가 부족하거든요. 어허. 또 두 번째는 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차인데 이 절차상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했어요. 또 민주주의의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반대하는 사람도 따라줘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구치소가 들어서는 거를 반대하던 분들도 일단 전체 주민의 어느 이상이 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따라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는 이래야만 된다는 걸 갖다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진짜 좋은 사례이죠. 네. 거창 군민의 어떤 슬기로운 해법 정말로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정계 은퇴를 돌연 선언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으시면 내년 총선 나오려고 그러나 하실 건데 그건 아니랍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선 출마 준비하시나요? 정계 복귀 준비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준비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저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걔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징역도 살아야 되고 본인도 징역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변호사도 선임 안 했고요. 벌은 받아야 되지만 걔는 남경필의 아들이란 이유로
벌 받는 것보다 한 1000배쯤의 욕을 먹고 있어요. 아, 예.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저는 또 가슴 아프고 미안한지. 근데 이거를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잘 형기 마치고 네. 나와서 네. 저희 아들 이제 치료 다 되고 네.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거죠. 하하. 네. 전국을 다니면서. 출마가 아니라 아들이 출소하면 마약 퇴치 운동을 펼치겠답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 방송에 나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네. 또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고 정치하면서도 사실은 이 아들 문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총망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인터뷰 우리가 들었지만 아들 문제 때문에 사실 본인이 스스로 정치에서 은퇴를 했고 그걸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타트업을 본인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비서관 보장은 없으니까 본인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참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출소하게 나면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아들 분명히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거 맞고 아이가 이제 꿈을 형기 마치고 나오면 같이 내가 마약 퇴치 운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저는 아들에게도 저는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예, 저는 그래서 이 남경필 전 지사의 이런 행동은 저는 뭐 응원해주고 싶고요. 함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의 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남경필 전 지사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보수 세력의 소장파 정치인 3인방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지금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만 잘 나가고 있고 두 사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남경필 전 지사 정치권 떠나게 된 결정적인 앞서 들은 것처럼 아들의 마약 투여였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을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투약 왜 했는지 말씀. 아버님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남경필 전 지사는 가슴 아픈 가정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구속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어갔죠. 네. 병원 들어갔는데 잠깐 그 병원에 이렇게 수두 같은 게 돌아가지고 네. 퇴원을 했는데 그때 다시 이제 손을 댄 거죠. 해외에 계셨는데 네,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 성지순례가 있었죠. 성지순례가 있었는데 차남이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빠 형이 나왔어. 네, 근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가봐라. 그랬더니 또 약해요.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죠. 아. 그러고 이제 경찰이 와서 예. 이제 얘를 연행에 갔고 예.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아. 예상을 못했어요.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귀국을 했고 예. 그러고 나서 가봤더니 또 나와서 마약을 또 했대요.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구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고요. 경찰 가서 저희 가족이 원하는 거를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구속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구속이 되더라고요. 사실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 가정에. 그러면 지금 허준 변호사님,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은 지금 복역 중인 거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을 한두 차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남 전 지사의 아들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서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한두 번 사실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구속을 받으려고, 구속당하려고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이 마약 밀반입 투약 혐의를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2018년에 처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작년 7월에 대마도 흡입하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도 16차례나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무서운 마약까지도 흡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랑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자기가 이거 마약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작년 8월과 올해 1월에 2번 자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구속이 또 안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구속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할 수 없이 퇴원을 했는데 나와서 또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 투약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남 전 지사가 성지순례를 가서 한국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그런 중독성이 원칙을 강했다는 세웠대요. 얘기네요, 또 그거. 네, 그러니까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혼자 못 끊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신고하자 해서 동생이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닷새 만에 또다시 이 마약을 투약하고 이번에는 남 전 지사가 가서 이거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로소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마약 투약은 분명한 나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낼 강력한 범죄예요. 나쁜 범죄예요. 질 나쁜 범죄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안지용 기자님 아버지로서 제 아들 구속시켜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심경은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 참담한 심경에 이르는 과정을 남 전 지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첫 번째는 우선 가족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엔 놀란다는 거죠. 놀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겠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또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수술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직접 신고를 해서 구속시켜달라고 가족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남 전 지사 정치권을 향해서 이런 또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마약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뭐 어쩌면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약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끊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마약을 자꾸 뭐 뇌의 문제, 쾌락을 추구하는 문제로 보지만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약을 한번 사용하면 다 다시 할 것 같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마약이 들어가면 좋게 느끼고 삶이 지루하고 힘들 때 마약을 원하는 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뇌의 상황을 갖다 이제 약으로 바꾸건 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건데 현재는 너무너무 그거를 오랜 시간 격리가 되면은 다음에는 또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안 할 거야. 그건 안 통하거든요. 그러나 적절하게 뇌를 갖다 관리하게 됐을 땐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성인 ADHD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마약을 하면 기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인 ADHD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자마자 다시 마약을 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 나왔던 시기에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약을 했었던 사람은 우울증이 있게 되게 되면 다시 마약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울증이 안 오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뇌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마약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남경필 전 지사 꺼내기 힘든 가정사까지 공개하면서 의지를 밝혔어요. 아들이 출소를 형을 다 마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면 아들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으로 뛰어다니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거는요. 여러분 기가 차고 경악스러워서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서 이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세상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의 정체를 아시게 되면 정말 뒤로 깜짝 놀라서 넘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우선 영상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뒷좌석에 여성이 타고 있어요. 그래요? 남성이 휴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토바이에 태워서 인적 없는 학교로 납치를 한 건데 어머나. 이 학교에서 1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 강도 행각까지 일삼고요. 이 여성에게 가해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남성이 유유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한밤중입니다. 학교 운동장이에요. 1시간 반 동안이에요. 피해자는 정말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포함된 점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여성의 말에 따르면 3초에 한 대씩은 맞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뒤 눈을 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또는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1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이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이후 여성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저희 사람입니까? 저런 것도 사람이에요, 진짜? 저게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이라면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왜요? 이런 행동 한 것만 가지고도 이건 정말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이 정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냐면 이 남성이 어쨌든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딸이 네. 이 피해자의 딸이 엄마와 위치 추적을 해놓은 거예요.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위치 추적 앱을 켜니까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현장으로 가봤어요. 네. 실행을 해서 가봤더니 현장에 오토바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가 남아 있었고요. 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CCTV 확인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남성의 정체 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생이라고요? 예,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저 중학교 사람이 3학년. 진짜? 사람이 아니죠. 대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앵커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 보니까요.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던 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토바이도 훔친 거예요.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 운전을 했고요.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학생의 경찰의 진술을 보면 경찰에 잡히고 나서 본인이 돈만 원래는 뺏으려고 했다. 그런데 성폭행까지 그게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성폭행까지 하겠어요? 목적이 없이 저는 저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입에서 나오면 다 말입니까? 어디서 이런 짓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런 천인 공날질 저지르려고 저게 말이에요? 자, 관련해서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따님이 핸드폰 위치 찾기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돈 뺏으려고 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그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하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진 친구 하나 알지 또 딸 앞에 한다 이러는 거예요. 또 엽기적인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그게 생생해요. 진짜요, 이수영 교수님. 진짜 대한민국 걱정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15살이 40대 여성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천인 공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글쎄, 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무조건 엄벌하는 게 뭐 필요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다 사회로 다시 어른이 돼서 돌아 나올 건데 그러면 계속 징역형을 주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게 이제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아이가 지금 15살 될 때까지 인간다운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금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경위를 차분히 따져보고 뭔가 이 제대로 된 선도가 가능한
그런 이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지금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전에도 입건 전력이 있답니다. 이제 갈취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성폭력을 하기는 했으나 성폭력을 하는 와중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음란 영상 같은 거를 찍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온라인에서 그와 같은 불법 촬영물들의 장기간 노출이 돼서 결국 본인이 그와 같은 도착적인 행위까지 지금 성폭행을 하는 와중에 지금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그 피해자의 가족을 이제 어린 딸이 있다 보니까 위협하면서 신고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수법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가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 같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결국은 또 PC방에서 검거가 됐어요. 저 짓을 해놓고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는 PC방을 가서 PC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의, 아까 뭐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 웃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징역형을 뭐 7년, 8년 갔다 온다 손 치더라도 결국 성인이 돼서도 뭐 상당 부분 이제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진 성인범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싶어요.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보세요. 근데 처음에 돈만 뺏으려고 했다고, 근데 돈만 뺏으려고 했던 녀석이 뭐라고 지금 폭행 보세요? 죄질 보세요. 폭행, 성폭행, 강도, 협박, 정말 죄의 질 완전히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됐지만 아마 이 학생은 본인이 이거를 해당 시간 안에 해야지라고 본인의 계획을 수도 없이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도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를 고르고 골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고 교도소에 가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게 되면서 그러지 않도록 진짜 생물학적인 관리, 진짜 또 심리학적인 관리, 어떤 조직적인 관리가 진짜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겨져요. 허주연 변호사님, 또 중학생이라고 또 구속 안 되고 또 그런 거, 이런 인간을 그냥 봐주면요, 솜방망이 처벌하면요, 부산 돌려차기당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중3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법상 나이는 지금 만 14세에서 19세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죄질이 너무 나쁘고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금 구속 송치된 상황이에요. 강도, 강간, 뭐 상해 이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황인데. 죄질이 이렇게 진짜 와, 진짜 네. 네, 지금 이 소년범들이 너무나 이 잔인한 범죄 행각들을 많이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특히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고 교활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잔인한 범죄 행각 같은 경우에 소년범들이 구속 송치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량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뭐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도 강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기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보낸다고 하면 장기 형량까지 살지 않고도 출소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정말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좀 걱정스럽고 의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너무너무 개탄스럽고요, 경악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런 못된 인간들 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를 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외 관광, 특히 동남아 관광 가시면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북한 식당 들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무려 7년간 동남아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만나 지령까지 받은 국내 IT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머나. 자, 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허. 여정원들이 노랫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동그란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휴대전화로 이 공연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북한 식당인데요. 라오스에 있는 한 북한 식당에 발을 들인 국내 50대 사업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북한 식당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식당이 동남아에 있잖아요. 다 북한 사람이 그냥 민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 관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북한 정부에서 외국에 누군가를 파견해서 식당을 운영할 때 우리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식당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어머나. 종업원들도 사실은 사상적으로 늘 교육받고 사상 검증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안지영 기자 얘기했듯이 50대 국내 IT 사업가예요. 네. 7년 동안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북한 식당을 계속 드나들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지 않겠어요. 아하. 종업원들 자꾸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20대 여정원을 이용한 북한의 미인계의 포섭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일부러 접근을 했겠죠. 어떤 형태로든. 물론 처음에야 뭐 그걸 노골적으로 했겠습니까? 종업원이니까 뭐 서비스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접근을 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을 건네줬나 봐요. 그 네. 여정원에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곱 차례 왔다가 7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어허. 그러면서 나중에 달러를 주거나 전문 의약품을 주거나 마약류까지 건네줬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점점 포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총 4,800달러 그리고 2,0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당의 부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이었다고 해요. 아, 이런데 식당은 북한 공작원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아,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외국의 식당에 또는 외국의 노동자로 보내는 사람들을요 다 정신교육 시켜서 가능하면 포섭 가능한 사람까지 포섭하도록 교육시켜서 내보내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과 또 어울려 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 어울리면서 그 북한 식당 부사장이라는 인간과 어울리면서 지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령을 받았다는 걸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이 사람은 정말 패가 망신나게 생긴 게 왜요? 지금 결국에는 뭐 혼외 연애 좀 해보자, 뭐 한국을 떠나서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점점 야금야금 아주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연루가 됩니다. 뭐 전문 의약품, 마약류까지 이제 거래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요. 아하. 나아가서는 지금 어떤 주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은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어머나?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뭐를 이제 이 사람에게 요구했느냐? 아까 IT 기업체 사장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측의 미얀마 반대 세력에 대해서 SNS 사이트를 차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이 그거를 수락을 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해줄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아하. 근데 이건 틀림없이 북한 정부의 지령이니까 네. 이거는 진짜 간첩 혐의를 적용받아도 뭐 시원치 않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연루가 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정부에서 북한 측의 미얀마 반대 세력에 대한 SNS 사이트 차단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수락을 했지만 나중에 그게 이제 성공은 못했죠. 이 남성은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남성, 이 북한 식당을 출입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물품을 제공한 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다만 이 종업원과는 애정관계 때문에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나 철딱선이 없는 10대도 아니고 이걸 그냥 순수 애정 행각이랍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 정보원에 대한 거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계속 일이 커지게 됐던 건 아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허. 첫 번째는 조금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이제 첫 번째는 협박을 하거든요. 여태까지가 알리게 되면 그 일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본인 자체도 어쩜 이런 상황을 갖다 네. 뭔가 본인이 스파이가 된 것처럼 조금은 좀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돼 스릴을 느꼈을 수도 어머나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그렇다면 정말 진짜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했다면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영화 속 스파이 영화 속의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은 뭐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 정부와 관련되는 IT 사업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게 직접적인 첩보 활동이 돼야지 이제 간첩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간첩 활동으로 평가되지는 아직까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지금 국가보안법상으로 이렇게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한테 자진해서 저렇게 뭔가를 지원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도 문제가 됐고 의약품도 제공을 했잖아요.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이 돼서 지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이런 식당들이요. 다 지금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첩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 당국이 주의를 각별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생각해서 그게 말이 돼요? 돈도 갖다 바치고 그 무슨 사이트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시는 강진아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엄마가 시장에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국화씨를 사오신 적이 있어요. 그걸 언니네 집 정원에 뿌렸었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자랐네. 우와 대박 사건. 국화잎을 따다가 건조기에 말려서 이렇게 차로 마시니 맛도 향도 진하고 최고예요. 아 이렇게 말렸나 봐요. 어머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죠. 네네. 국화차가 피로회복과 눈, 간, 장에는 물론이고 환절기 감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번 겨울 따뜻한 국화차로 힐링해 보셔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진아님 국화차처럼 향이라는 가을 보내고 계시네요. 저도 따뜻해집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